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뤄진 지 정확히 24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구치소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길종 기자. 자,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윤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 조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위법한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전부터 조사를 하려 하자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는데요. 공수처가 오후 2시로 출석 시간을 바꿔 통보하자 아예 조사를 거부한 겁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어제 10시간 넘는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 오늘은 아예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서 조사는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이에 공수처가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 그럼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걸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윤 대통령 계속 구치소 독방에 머물게 되는 건가요? 네, 윤 대통령은 우선 다른 범죄 혐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TV, 매트리스 등이 있는 방인데요. 사실상 독방처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때까지 이곳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크기는 5평 정도로 3평 남짓한 독방보다는 크기가 좀 더 큰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별도의 독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공수처 조사에 출석은 안 하지만 오늘 오전 8시 반쯤에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구치소 앞 주차장에 진입했는데요. 경호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를 위한 대기 상태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윤정 기자, 일단 보면은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이틀째 조사를 좀 안 받겠다, 좀 연기해달라 이런 요청이 아침에 일찍 있었다가 이제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어제 조사부터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점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조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침 7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연기를 요청했다라는 속보가 나왔고요. 네. 이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에 예정됐던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해왔고 공수처가 이걸 받아들여서 오후 2시에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이 오후 조사에도 나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한 건데요. 윤곽근 변호사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라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공수처의 조사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여기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조사부터 다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 조사 오전 10시 51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사로 들어선 지 9분 만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 당초 공수처는 티타임을 계획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 티타임도 생략을 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고 그래서 조사가 바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이 과천청사 5동 3층 338호에 마련된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됐는데 조사실이 2평 정도 크기인데요. 일반 피해자들이 조사받는 장소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입문을
사무실 등지고 앉았고 그 옆에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를 했고요. 맞은편에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수사관 한 명이 자리를 했습니다. 이재승 차장검사는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우를 했는데요. 오전 조사가 오후 1시 반쯤 끝났는데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묵비권만을 행사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가 조사 대상 피해자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름,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고 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영상 녹화도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피해자 동의 없이도 진술을 녹화를 할 수는 있지만 녹화를 강행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는 조사실 맞은편에 있는 휴게실에서 이뤄졌는데 이 대통령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한 곳으로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이곳에서 대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이 1시간 정도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오후 조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식사를 뭐 다 했는지 그 여부는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조사 2시 40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오후 조사에는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주임검사가 번갈아 가면서 조사에 들어갔지만 오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국회, 군과 경찰을 투입한 이유 등에 대해서 이 공수처는 집중 질문을 했고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않았고요. 조사가 9시 40분쯤에 한 10시간 40분 정도 하고 이 조사가 끝났는데 조사 종료 뒤에 보통 주소 열람과 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거부하고 곧바로 퇴장해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어제 조사 시작부터 오늘 이틀째 조사가 이어질 것처럼 보였던 오늘 아침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봤는데, 자, 이고은 변호사님,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조사 필요 없다 거부 의사를 밝힌 건데, 사실 얘기 들어보면은 진술 거부권, 이른바 묵비권을 썼기 때문에 사실 아무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그래서 피의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궁금한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는요, 피의자로서 진술 거부권 가질 수 있습니다.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을 수 있고 전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저도 이제 검사로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사실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기업의 총수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되 대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인정신문에는 보통은 대답을 합니다. 본인의 직업이랄지 또 가족관계랄지 재산 상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데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신문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뜻으로 읽힙니다. 공수처 자체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 좀 나아가서 무시한다 이렇게도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서명 날인을 거부할 때는 해당 규정상 그 취지, 날인 거부의 취지를 조서 말미에 검사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날인이 거부될 때 취지가 설사 그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서 열람도 거부했습니다. 열람을 거부할 때는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열람하지 않으시겠냐라고 여쭤보고 싫다고 하면 저는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했습니다.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 낭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도 아마 생략된 것 같은데요. 이 뜻은 결국에 어제 있었던 조서는 내가 이 상대방의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증거관계나 주요 참고인 또 주요 공범들의 진술 내용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해당 조서를 증거 능력을 상실시키겠다라는 이제 판단 하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나의 패는 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질문만 들었다는 건 상대의 패를 모두 봤다는 것입니다. 보통 조사를 시작할 때 초반에는 이 상대방의 이제 입장을 충분히 열린 질문으로서 들어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한 다른 이 참고인이나 주요 공범들의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참고인 이땡땡은 이렇게 진술해서 당신 주장과 이 A 부분이 다른데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추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준비한 분량이 200쪽이라는 것이 준비가 철저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걸 예상을 했다면 너무 질문에 상세한 증거관계를 담는 것은
공수처가 또 이후에 검찰이 공소유지하는 데에 너무 많은 패를 26년 이상의 검사, 베테랑 검사로서 활동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패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는데요. 어찌 됐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음으로써 일단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략의 증거관계를 변호인과 함께 파악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날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검사학성 피신조서는 공판 단계 때 내용을 부인하면 어차피 증거 능력이 잃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수처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조서에 힘을 들이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을 제외하고도 남은 증거관계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파악을 했고 그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님 말씀만 들어보면은 양측이 모두 서로 패를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 만날 이유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전의 부위원장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양측 패를 많이 봤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더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오후에 조사에 있어서도 이제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아니 진술거부권 행사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 네. 라고 의아하실 수 있거든요. 이 말은 아마도 이제 변호인 측이나 이런 쪽에서 공수처의 조사 자체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수차례 이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 공수처에서 가지고 있었던 200쪽 분량의 질문지가 거의 다 해소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음이라고 하면서 금방금방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가 답변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인데 거의 다 끝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아까 이제 이고은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사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 측에서도 중요한 것이 공수처가 얼만큼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 수사기관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은 이번 체포영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기소가 되었는데 그 공소장 내용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어제 200쪽 분량의 질문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보다도 아마도 훨씬 디테일한 부분들이 들어있었겠죠. 뭐 말하자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화를 받고 뭐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형태로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200쪽 페이지의 그 질문지 안에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미 대통령 측에서는 거의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아마 체포 적부심 청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2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라고 하는데 대다수 다 소화했을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공수처가 오늘 다시 조사하자고 했던 거는 200페이지 분량 질문지가 좀 남았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페이지가 거의 다 소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반 정도밖에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 측에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이미 체포적부심 신청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자, 김종택 행정관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좀 들었는데 일종의 패를 보려는 것들, 또 일종의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기싸움으로도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쓸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석동현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법 자체를 갖다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검찰이 2회의 출석 요구서, 공수처가 3회의 출석 요구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었고 1차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경호처의 물리력으로 막았고 2차 체포영장에 와서야 압도적인 어떤 경찰의 물리력 앞에서 그것을 수긍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소위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 같고 또 한 측면은
지금 10명 정도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대부분 다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얘기는 아무런 근거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구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본인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있고 이후에 공개적인 헌법재판소의 변론이나 아니면 공개 재판 과정에서 밝히는 것, 좀 그걸 통해서 여론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어떤 재판 전략을 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게 비상계엄을 통해서 비상계엄에 소위 들어가게 된 계엄군들이 내란의 동조자가 될 뻔했었고 또 그다음에 경호처를 방패 삼아서 체포영장을 막았던 과정에서 저희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의해서 범죄자가 될 상황까지 봉착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로서 저렇게 법을 계속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를 들면 무책임하고 소위 국가의 헌정체제, 법률체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존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틀째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의 입장이 사실 궁금한 대목인데 현재 기자들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자, 윤주영 기자, 지금 공수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 내놓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브리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내용을 지금 전체 다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해오는 속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사를 계속하겠다,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오후 2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청을 하고 조사에 응할 것을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오후 2시까지 이 공수처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구치소 조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도 불응을 하게 된다면 강제 인치, 그러니까 강제 연행도 가능하다라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히고 있는데 어제 체포 직전 담화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공수처가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2시까지는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안 되면 구치소에 가서 연행을 하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겁니까? 앞으로 시나리오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체포 적구심에 대한 청구가 있는 건데요. 네. 지금 공수처에서는 브리핑 내용 중에 속보가 들어오는 것 중에 이제 오늘 중에 오후 2시까지 기다리기는 하는데 사실 체포 적부심 청구가 들어오면 이 공수처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관련 기록들을 이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에 넘겨야 됩니다. 아하. 그 기록도 검토해야 되고 신문기일 때 당사자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만 네. 과연 이러한 체포가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록을 법원에 넘기겠다라고 공수처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기록이 해당 법원에 접수가 되고 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검찰청으로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48시간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아마 이 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그 결과가 결국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오고 이 체포가 합법적이고 적법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른다면 저는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시도를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추가 조사 없이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강제 인치를 하는데 구인영장을 따로 발부받을 필요가 있느냐 또 이 부분이 또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지난 이 대법원 판례에서 구속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은 경우에는 이 구속영장의 효력에서 그 사람을 조사하기 위한 구인의 효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봤습니다. 따라서 이 체포영장의 효력 안에 이미 조사를 위해서 이 피해자를 인치할 수 있는 효력까지 다 있기 때문에 구치소로 직접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강제 인치도 시도해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기간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구금 기간도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체포 적보 심사가 좀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체포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이제 판단해 달라는 건데 강전애 부위원장 이게 5시부터 시작되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체포 그러니까 적부 심사. 지금 조금 아까 속보가 나왔는데 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 5시에 심사를 한다라는 네. 것이 속보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이 체포영장으로서 대통령을 구인한 것이 과연 정당히 했는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로 좀 무리수였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 공수처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 그리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배제하는 규정, 물론 두 번째, 이번에 실제로 집행에 들어왔던 거는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첫 번째 영장에 있었던 부분들도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이 문제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좀 시간이 좀 빠르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로부터도 이제 자료를 받은 다음에 5시에 심사를 할 때까지 또 어느 정도 자료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자료를 넘겨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5시에는 대통령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접 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출석할 왜냐하면 것이다. 그 전에도 구속적부심이 있었을 때,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영장실질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직접적으로 나아가겠다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5시에 심사에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심사 시간 자체도 좀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아마도 뭐 오늘 저녁 늦은 시간보다는 내일 새벽 정도에 내일 나오게 새벽까지 되지 이어질 것이다.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여기에 대해서 체포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영장 심사를 한 것이 결과가 아마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잘못됐던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로 석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뭐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에서 다시 조사를 이어가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석동현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술 거부하고 계신 거 맞으실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이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그러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 직접 의견 피력하실까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만약 서부지방법원에 해야 뭔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그 속셈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한 절차가 갖추어진다면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소송법 절차에 허용되는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체포적부심은 고려 안 하세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당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오늘 아침 이 판단이 바뀌어서 체포적부심을 심사를 받겠다는 부분은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 서부지법 그리고 중앙지법 각자 참 판단이 다를 수도 있는 건지, 만약에 법원들의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체포 적부심 청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법원이 사실 자기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얼마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고 또 보통은 같은 법원,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같은 법원에 있는 다른 법관이 갑자기 그 체포영장이 부적법했다라고 판단한다면 법원 스스로 자신이 발부한 이 영장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기 때문에 원래도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은 한 번 발부된 것이 아닙니다. 서부지법에서 다른 법관 두 분이 다 동일하게 적법하다라고 판단해서 2번이나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판단하는 법원이 중앙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들으신 시청자분들이 영장은 왜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했는데 그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에 대한 심사는 서울중앙에 청구했고 그러니까요. 그걸 왜 법원이 받아들였냐 이 부분이 의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 보시면 이 체포된 피의자 등은 관할 법원에 이 체포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을 법조인으로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보통은 당연히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다가 하는 것이 보통이기 이게 좀 때문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석동현 변호사도 이후에 입장을 바꾼 이유가 저희도 처음에는 서부지법에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에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관련 브리핑이 있는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 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헌재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요약하자면 윤 대통령 측이 오늘 2차 변론기일이 있는데 지금 구금돼 있는 상황이고 수사 받아야 하니 변론기일을 좀 연기해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헌재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강준혜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이 헌재 측의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일 변경 신청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달라라는 것인데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과 그리고 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변호사들이 지금 당연히 대통령이 구속이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있는 이제 두 번째 변론기일에 있어서 첫 번째 변론기일은 거의 공전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아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방어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물론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처음에 잡았던 5번의 변론기일로 모두 다 마무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준비 절차를 한 3차례 정도 하고 그리고 본격 변론을 한 17번 정도 했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준비 절차는 2번 정도 했고 지금 잡혀있는 기일은 5번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5번의 기일에서 아마도 국회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부르고 나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 증인들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초반의 변론 기일에 있어서의 충실한 심리 그리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나름대로의 속도를 가지고서 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좀 가혹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종필 행정관님, 일단은 1차 변론일 때 윤 대통령이 불출석했지만 2차 때는 내가 나가서 변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수 있었어. 이런 입장일 수도 있다면은 억울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헌재가 이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자기가 얘기한 걸 지킨 적이 없습니다. 헌재도 나가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1차 변론 기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꽤 큰 것 같고요. 아니 본인이 맨 처음부터 검찰이든 공수처든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출석을 해서 본인이 계속 주장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은 위법하지 않다.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설명을 했으면 되는 거죠.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체포영장 청구 이후에 경호처로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분란이 발생했던 거고 헌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자기들 같은 경우는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재 변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1차 변론 길에 가지 않았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소위 계속적인 거짓말을 하고 헌재의 어떤 변론 길에 대해서 맞추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일정에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일반 탄핵 심판이 아닙니다.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리 상태가 얼마만큼 더 많이 연장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탄핵과 기각 인용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기일이 변경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면 전 헌재는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도 수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헌재 일정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헌정 체제를 유지하고 대통령직의 안정성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가장 제가 볼 때는 잘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뭐 한마디를 해서 기일이 변경이 된다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속보로 나온 것처럼 바로 5시에 체포 적부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피의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탄핵 심판에 있어서 충실하게 심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호인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대통령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렇게 뭐 일괄적으로 5번의 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어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오늘 체포적부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일단 헌재가 오늘 연기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일단 이번 2차는 건너뛰고 나중에 추가로 변론기를 더 잡겠다. 아니면 일단 현재 재판 자체는 빠르게 가되 추가로 기회를 잡아주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혀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이 기일을 윤석열 대통령은 당사자가 출석하고 싶으니까 오늘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날로 좀 연기를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연기 신청을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불허함으로써 오늘 있는 오후 2시의 기일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아마 당사자 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만 아마 출석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기일에 불출석했을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되지만 이번 기일은 두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변호인만으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당사자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오늘 기일이 있는데 어제 기일 변경 신청을 넣는 것은 원래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임박한 기일 변경 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물론 급박한 상황이 있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나중에 기일도 잡아줄 수는 있겠다. 네, 그래서 5번의 기일을 하고 이후에도 네. 추가로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공수처 브리핑이 있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 윤정 기자 새로 더 공수처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 공수처 브리핑이 끝났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뭐 구치소 조사 가능성이라든지 강제 인치 가능성 등에 대해서 이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응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이 오지 않았다. 오후 2시까지 일단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지금 그 상황만 지금 팩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 적부심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 영장 청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는 그 시간만큼은 지금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48시간 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체포 적부심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시간만큼 좀 길어질 것이고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시간도 아마 그만큼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지영 기자, 일단은 어젯밤부터 이제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 이런 데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네, 이 구인 피의자 거실은 이 피의자들이 지금 조사를 받는 와중에 이제 대기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피의자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없어서 사실상 독방입니다. 19제곱미터가량 크기, 그러니까 5평, 6평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이 원룸 형태의 방에 TV라든지 접이식 매트리스 등 이 기본적인 이 생활 물품들만 제공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구속 피의자 수용 거실에 비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수용이 되는 구속 피의자 수용 거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더 넓고 쾌적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화면에 나가고 같고요. 있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속 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수용복 대신에는 사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데 24시간 CCTV가 작동을 해서 대기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일반 피의자들과 같은 메뉴가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시리얼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 등이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또 지금 서울구치소 식단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일단 오후 조사에 까지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하루 종일 구치소에 머물면서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가능성이 큰데 점심은 보시는 것처럼 이 짜장면이 제공이 될 거라고 하고 저녁은 닭볶음탕과 된장찌개가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고은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 독방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CCTV가 있네요. 네. CCTV가 24시간 이 독방에 있는 사람을 계속 비춰주는 겁니까, 원래? 맞습니다. 구인된 피의자가 어떤 신문의 결과를 기다릴 때 잠깐 머무는 이 대기실인데요. 혹시 기다리는 동안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던가 위험한 안전상의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감시하는 CCTV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머물까를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구속영장 발부되기 전까지는 이 해당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제 수용번호를 받고 이제 구치소 내에 있는 이제 독방으로 옮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다는 게 굉장히 초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고 있는데 현재 의원총회가 국민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하는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하신 의원님들은 7분인데 강대식 의원님은 대구시당 행사가 있고 강성규 의원님은 의정보고에 정성국 의원님은 한국교총 행사 참석자, 그리고 윤재옥 진종호 의원님은 병원, 그리고 정여령 의원님은 오셨습니까? 상임위, 그리고 조은 의원님은 개인 일정 때문에 불참을 했고 배현진 의원님 오셨습니까? 배현진 의원님 오셨네요. 미정이었다가 감사합니다. 그럼 101분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기소를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는데 공수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였고 이어 구속영장이라는 정치적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망신 주기에 혈안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는 부패 범죄의 수괴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에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하더니 막상 대통령 체포 소식을 듣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인면수심이고 소름이 끼치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면은
장차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떨어질지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참담합니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의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당이 처한 현실 정말 냉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내란 외환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독이 든 성별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그런 심정입니다. 부디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을 깊이 살피셔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발언 들어봤는데 굉장히 중간에 울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금된 상황에서 특검을 국민의힘 자체로 발의하는 게 한 사람으로서 좀 그렇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한 수십 초 동안 이제 울컥하면서 좀 말을 좀 끄는 모습이 멈춘 모습이 있었는데, 자, 강전의 부위원장이 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릴 때부터 친했던 사이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소외가 저렇게 울컥하는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런 모습들이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들이 있는 의원들에게는 좀 공감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앞에 국민들께서 보시고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고, 지금은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위헌적인 요소들을 빼고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을 준비를 할 테니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좀 미뤄달라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이미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미 대통령은 뭐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상관없이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궁금하고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당연한 지금 수순으로서 이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특검을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빨리 협의를 하고, 지금 누더기 수사권이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기소해야 되는 것은 검찰인데, 검찰도 실질적으로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거든요.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기형적 구조,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수사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야가 빨리 협의를 해서 이것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자금 현실에 대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란숙에 윤석열이 체포됐습니다.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하고 국헌 문란 목적에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숙의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란 잔당과 극우 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조기 종식과 내란 잔당 소탕, 민생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내란숙의 윤석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향해서 부패 범죄 수괴라고 하고 맞서는 부분인데, 자, 김종욱 행정관은 이 오늘 두 양당의 원내대표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울컥, 저는 악어의 눈물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국민이 공포에 떨고 분노했을 때, 소위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비상계엄 해제했을 때 당시에 108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8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당이 국민에게 사죄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내란 특검 발의하는 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울컥할 문제인가? 그다음에 내란 수괴를 배출한 집권 여당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부패 수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당이니까 소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과정에도 그것을 막지 못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 상황에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적어도 내란을 막았어야죠. 내란을 못 막았다면 그럼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단죄라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도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국회의원들 30여 명이 소위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현장에 가서 그것을 막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정당이 존립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자기 지지층,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들 또는 지지층보다 소위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정당,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조만간 지나게 되면 정당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좀 분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 한번 양당 목소리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 직전 메시지를 내놓은 부분 중에서 20, 30대, 구체적으로 청년들이라고 콕 집어 얘기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어떤 얘기였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 네. 거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요. 일단 최근에 지지율 상승이 있었고요. 뭐 윤 네. 대통령 뭐 탄핵 반대 뭐 퍼센티지가 아마 절반이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뭐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굉장히 좀 많이 붙었다. 오차범위 내로 붙었다. 이런 상황도 볼 수 있고 여기 관련해서 청년층을 굉장히 윤 대통령이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에 있어서 0.7%포인트 차로 이재명 대표를 이기고 당선이 됐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청년층, 2030 특히 남성들이 많은 지지를 해줬던 것이 사실이죠. 당시에 특히 이준석 당시 당대표의 좀 역할이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뭐 탈당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 방향에 있어서 2030 청년들이 좀 실망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이후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층 여론조사에 있어서 2030 청년들이 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각종 커뮤니티에도 그동안에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뽑았지만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2030 청년층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고무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의 어떤 시위 현장에 있어서 집회 현장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특히 한남동 집회 앞에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 어떤 조작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의 전원으로서 청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본인이 그것을 유튜브나 이제 다른 쪽으로 접했을 때 정말로 청년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 힘든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확장성을 봤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대통령으로 지지해 줬었던 사람들이 떠나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에 있어서는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종필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이 뭐 돌아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국면에서 갑자기 여론조사상으로도 문 대통령에 대한 뭐 어떤 호감도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높아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돼요. 이 범죄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었는데 사과는 하지 않고 소위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건 지금을 형사재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론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사고방식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성들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4주 전 같은 경우 갤럽 조사랑 지난주 갤럽 조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정당 지지율이 좁혀진 건 사실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중에서 진보 표집 같은 경우가 1000샘플 중에서 64샘플이 줄어들고요. 보수가 64샘플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보수층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여론조사에 상당히 많이 반응하고 있는 과표집 현상이 드러나고 있죠. 이 두 가지 정도의 중간쯤에 여론의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소위 야당 또는 민주당 같은 경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계엄군들, 20, 30대 계엄군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맞서서 매우 느린 행동을 통해서 소위 그 집행을 막았던 현실이나 또 경호처에 있는 20, 30대 직원들이 이것들과 관련해서 경호차장의 지시를 듣지 않았던 내용들이나 또 키세스탄 같이 촛불 집회에 나왔던 20, 30대 젊은 층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전 일관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정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소위 여론 형태의 어떤 경쟁으로 몰아가는 방식 자체들은 현 사태를 호도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내란 범죄자들을 정확히 단죄했을 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내란을 꿈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체포 직전 얘기 좀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윤지원 기자 일단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뭐 반려견을 좀 챙겼다, 직접 챙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영장 집행이 임박해서는 이 반려견 이름이 토리잖아요. 네. 이 토리를 좀 보러 가야겠다라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10분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방 안에 김건희 여사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반려견을 보려고 한 건지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는지 이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관저를 떠날 채비를 하자 관저 직원이 윤 대통령을 따라가려는 반려견을 껴안은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도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고요. 이 김건희 여사와도 이때 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관저에서 한 의원이 여사님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요새 밥도 거의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